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주의를 훑어보는 시간이죠. 정치본색 심층토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비가 오기 시작했던데 아직도 옵니까? 날씨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 서울 지역은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정치권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갤럽 조사나 리얼미터 발표한 조사를 보니까 2월 5째 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갤럽 조사죠.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지금 39% 고점을 이제 찍었다가 지금 36%로 수치상제 주춤하는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부정평가, 잘 못한다고 하는 부정평가도 57%로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지난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른 조사들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네. 또 마찬가지로 뭐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40%대까지 이제 넘어섰다가 지금 38.6%로 이제 낮아지는 흐름들, 또 부정평가는 또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낮아지는 것은 뭐의 그 이슈의 효용도가 좀 소멸하거나 낮아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인식,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여권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인식이 이제 그 아주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이슈를 이제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의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잘한다 또는 잘못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네. 네, 예.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의 근거로 활용되죠. 그러니까 지금 메뉴에 대통령의 있죠. 직무수행 잘한다고 평가하는 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네. 의대 정원 확대가 23%. 네, 어떤 이제 근거로 작용한 거예요. 근데 예. 가로 열고 -5라고 돼 있죠. 그 이전 주보다는 떨어진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게. 5%? 그러니까 이제 요 강도가 약간 이제 느슨해진 거죠. 예.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대통령 직무수행이 의대 정원 확대. 네 번째. 못한다. 그러니까 라는 거에도 들어가 있네요. 7%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국민적 호응이 있는 이슈인데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것을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여당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일단의 국민들이 이제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고, 그것이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주었고요. 예. 아까 이제 부정평가에 보면은 인사라고도 있어요. 바로 아래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라고 예. 있고, 예. 그 아래 보면은 예. 인사라고 파란 글씨 있잖아요. 예. 아마도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정평가의 근거로 예. 작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표의 변화가 좀 나타났다 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은 이렇게 지금 기점으로 해서 변화 느껴지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실이 지난주부터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14일 기점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종섭 대사 임명하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발언 나오고,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 입장이 뭐야? 대통령실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확대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음을 땡겨다 쓴 거기 때문에 결제할 시간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방역 있게 일을 추진하는 거 좋은데, 예. 근데 이게 정교함이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이면서 이제 좀 추세가 전환이 된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면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갤럽에서 이제 그 입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불안하다라고 하는 응답들 매우 높고요. 국민들이 나도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 이제 지금 이 의료 공백 사태 맞아요. 때문에라고 예. 한 두려움이 좀 높아지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이슈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군요. 그 이슈 자체의 국면, 찬반에 대한 국면을 넘어서서 이제 이 이슈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국면으로 와 있는 거니까, 국민들의 어떤 평가의 그 단계가, 국면이 이제 바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2,000명 정원 그대로 가야 된다, 예.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선택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재안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이 제법 4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으시네요. 변화가 일정 예. 부분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부분의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근데 왜 2,000명이어야 되냐? 1999명이면 안 되는 거냐?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고, 이 길어지면서 또 하나는 2,000명이든 뭐 1,000명이든 단계적으로 늘리는 거든 어떤 거든 왜 테이블에 못 앉는 거냐? 왜 의대 교수들이 다 사직서를 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국면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지금은 이런 거죠. 그것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제 위기 관리 능력, 문제 그렇죠. 해결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예.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어떤 이제 약간 인식이 좋지 않은 어떤 정치인, 정치 세력 이것이 이제 대중의 시야에서 좀 비켜서 있으면 네. 사실은 이제 부정평가할 건 없는 것이니까 더 악화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월, 2월이 국민의힘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 야당이 상당히 부실하게 캠페인을 전개한 부분도 있고 내부에 잡음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적 시야에서 이제 사라져 버린 맞습니다. 것도 사실은 예.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여러 환경 중에 한 부분인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죠. 예, 아니 그 메시지도 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유권자들은 선거는 여러 정당들 중에 뭐 괜찮은 정당 뽑는 게 선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또 국민들 유권자들은 선거는 우리가 이제 국정을 그 권력을 주어서 이제 운영하게 한 세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이야, 기회야라고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선거 국면에 그 상징적인 인물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안 보였어요. 예. 그러면 심판론도 사실은 네. 약간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그 대상이 무대 위에 올라온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렇군요. 최근에 예. 심판 기류의 복원 이 흐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도도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다섯째 주 리얼미터인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옆에 있는 국민의힘 쪽을 보시면 41.9%였는데 37.9%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40%의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37%로 3%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원인은 거의 동일하겠죠, 기자님?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고점을 누려왔던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뭘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사 이익을 많이 누려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 내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일단락되고 정리가 되면서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내부가 좋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치고 나갔던 바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갈등에서 뭔가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당정 관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하다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미래 권력으로 지금 칭해지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갖추고 당의 꼴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인상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사실 이제 그 효과가 뭐 보수 언론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한계치에 왔다. 그리고 뭐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다시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기류가 역력해지는 이런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종섭 장관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이 재소환된 이런 상황이죠. 이것도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크죠. 지금 뭐 서울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이 지금 이례적으로 이 정권 들어와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장 돌아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선거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정치권의 이슈에서는 잘 안 나오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사과가 한 알에 10,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 사실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려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비싸요. 지금 장바구니 물가 너무 비쌉니다. 그거는 예.
100% 여당 책임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깔려 있는 데다가 두 번째가 이 이종섭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뭐 호주 대사가 아니다 도주 대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잘못했다. 이 부분은 지금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선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 지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 응해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면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크거든요. 저도 예. 이제 뭐 선거 캠페인 하는 분들 이제 보게 되면 후보들 보게 되면 뭐그 부분 여권에서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 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하소연을 하는 것이니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야당의 후보들은 이것을 매우 이제 주요하게 캠페인 소재로 활용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네. 대부분의 홍보물들에 그게 들어가요. 막 이제 그래서 근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물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선거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캠페인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근데 지금 호주 대사 관련해서 이제 이 이슈들 또는 이제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이제 이슈들 이 부분은 어쨌든 물가 잡는 것보다는 수월한 것이니까 이제 그걸 강력하게 이제 요구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반응이 없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돌과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당에서도 원래대로 한다면 이것을 매우 과감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반드시 받아들이게 가는 것이 원래 이 국면에서는 맞아요. 선거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또 대통령실한테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 수위 조절이 사실은 지금 다시 뭐 윤핵 갈등 세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여당에서도 수위 조절이 사실은 약간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 이것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개인 특성, 어떻게 개인 국정 캐릭터가 운영을 있으니까. 해왔는가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뭐 어저께 일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용산의 수석이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자나 그 얘기 그만해라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의 이제 워딩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이종섭을 귀국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아니에요. 점을 또 주목하셨네요. 그러니까 맞네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니 돌아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가 이종섭 대사인 거고 황상무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질해라. 윤석열 대통령 황상무 수석 경질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자진 사퇴해라, 사퇴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은 이 문제를 지금 개선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기류로 보면 사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리얼미터 비례정당 투표를 한번 보실 텐데요. 국민의힘에 또 비상이 걸린 것을 보시면 2주 전만 해도 민주당의 공천 파장으로 또 한동훈 효과로 지지율이 유지 상승 곡선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얼미터입니다. 제22대 비례대표 정당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봤더니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8%가 나와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윤석열 대 조국의 구도가 점점 강해진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조국의 구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 또는 조국 혁신당의 출연 및 등판이 아마도 이제 여권에서 생각했을 때는 제법 이것은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뭐 중도층 등의 이제 불신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들이 대거 이제 여당 지지로 이제 선회할 것이고 그러면 캠페인이 훨씬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마 처음에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매우 당혹스러운 처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이제 정권 심판론 우리가 선거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이제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견제하는 선거입니까? 아니면 뭐 국정 안정이 더 중요한 선거입니까?라고 질문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 기류도 사실은 두 자릿수 이상 원래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떤 최근에 한 2주 전, 3주 전 조사 같으면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권 심판 기류가 위축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면서 매우 선명한 정권에 대한 이제 그 공세, 이 메시지를 매우 선명하게 하고 하면서 정권 심판 막혀있던 정권 심판 기류가 다시 활성화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이게 사실은 더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지금 비례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사실 민주당도 지금 매우 당혹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마도 맞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26.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맞아요. 숫자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고 네. 또 많은 이제 지금이 최고점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더하면은 44.8%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에 반대하는 예.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을 찍기가 좀 그렇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조국 대표가 직접 할 정도로 근데 이 얘기에서 방점은 윤석열 반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반대하는 구도를 살려냈다는 측면이고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있겠지만 가장 성공한 캠페인이 아마 지민비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를 좀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은 다 3% 안에 5% 안에 박빙 선거인데 여기서 가장 관건은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은 사실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 찍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투표 열망을 살려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유효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캠페인 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권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의 이제 선거 투표의 행태를 보게 되면 투표 참여를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은 어쨌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바람이 부나 이제 어떠한 선거 상황이라 하더라도 투표 참여도가 매우 이제 일정하고 일관되게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층들은 투표 이번 선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또는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세력 진영이 질 것 같다라고 하면 투표 불참하는 기류가 이제 강해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진보 진영이 참패했던 선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투표율 자체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가령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 네. 그때도 원래 지방선거 최근에는 다 60% 넘는 거예요. 근데 50% 간 넘기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10%는 어디 간 것이냐? 불참한 거죠. 예. 옛날에 이제 2007년 대선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정동영 후보랑 붙었을 때, 그때 대선 투표율도 이제 아주 형편없었고, 예. 그 바로 뒤이어서 이제 2008년 4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 총선 투표율도 아주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뭐 영향을 주는 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정 부분 이제 이게 맞긴 한데 예.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명제가 완벽하게 참으로 증명되려고 한다면 투표율이 현저히 낮았을 때 진보 정당이 이기는 사례가 있어야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매우 높았는데 막 박근혜 후보 당선 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 안 깨진 거죠. 왜냐하면 낮았는데 이긴 적은 없어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이.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매우 이제 유효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진보 성향층 이번 선거에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선택지가. 그래서 오히려 더 결집이 되고 있다. 그 민주당은 이게 뭐 지역구에서 자기를 찍을 테니까 예. 또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가 유의미한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려면 대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조국 지금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새로미래라든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은데 조국 혁신당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보다 더 강한 개혁을 우리가 하겠다. 더 선명한 이슈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동안 민주당한테 마땅치 않았던 유권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공략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선거 앞두고 왜 제3지대가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됐습니까? 중도가 두꺼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에 반대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저기가 말하자면 뭔가 대안인가? 근데 이거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안철수 그 대표 시절에 국민의당이 그랬지만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제3지대가 어려운데 여기는 이름 자체가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 굉장히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성과를 지금 숫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특히 서울 지역 지지도를 한번 차이를 보면요. 한국갤럽에서는 민주당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수희안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10% 이상 뒤지다가 오차범위 내로 지금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 보시죠. 오히려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금 조사 리얼미터 조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분을 보시면 네, 서울 보면은 이제 예. 거기 더불어민주당 40.8%가 전체 정당 지지율이고 그 바로 아래줄에 보면 3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00명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응답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39%. 근데 국민의힘은 37.9 아래 31.0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조사에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흐름은 인천, 경기,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월등한 우세인 흐름들이 그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높은 흐름이 매우 오랫동안 이제 유지되어 왔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한두 주 흐름에서 변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국이 1000명이니까 사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180명, 한 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오차는 훨씬 더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 조사들에서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점. 그럼 그걸 하나의 조사로 보면 샘플이 커지니까 일단 이 흐름들은 확연하게 좀 보이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그것은 실제 이제 그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의 이제 개별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뭐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흐름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 긍정도도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도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하고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답과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지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 40%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9% 1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센터장님 이게 양당의 다 결집이 지금 됐고 부동층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부동층 이제 많이 지금 이 프레임에 관한 시각에서 이제 응답하지 않는 분은 11%니까 이 정도면 사실은 매우 줄어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답 조사에서는 만약 10% 넘으면은 뭐 제법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좀 표집이 되는 사람 면접원 조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개 이런 경우는 15% 이상 있는 게 맞는데 지금 10% 초반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유권자들도 뭔가 이제 의견을 이제 갖게 되는 흐름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한국갤럽에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묻고 원래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국정 안정론, 옛날에는 국정 안정론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부 지원론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이제 이거가 하나예요. 거기 호응하는 사람들. 이 조사를 왜 하냐 하면 정당 지지율인데 이 조사를 왜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지 정당은 그 정당 정말 배타적 지지를 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그 정당에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그 지지층을 더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정부 지원론이 있고 이제 정권 심판 또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두 가지를 묻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 가지를 묻기도 했어요. 양당을 심판하거나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의 정당들이 많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3지대 정당들이 좀 뭐랄까 미흡한 상황,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이제 조국 신당, 혁신당이 나왔는데 그것도 제3지대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른 정당들은 양당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프레임이 의미가 없어서 지금 아마 두 가지를 다시 이제 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0% 가까이, 9%포인트. 이제 그래서 심판 견제 기류가 이제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수도권 선거는 이제 여론조사에 지금 뭐 이 갤럽 조사에서 나오지만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잡히지 않은 변수가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엔 부동산과 물가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그게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의 구도가 되살아난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최대치라고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늘 55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서울 수도권 선거는 여전히 좀 이제 정부 여당의 그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번 총선처럼 싹쓸이가 될 거냐 뭐 이런 기류는 분명 아니겠지만 예. 사실 한 달 전에 뭐 2주 전에 했던 조사들에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좀 과대표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서 서울은 뭐 박빙 그다음에 경기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아직까지 앞서고 있는 뭐 이런 추세가 좀 숫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고뇌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의사 파업 문제에서의 아까 센터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국민들이 이제 좀 해결책을 내야 되는 때 아니야? 불안해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으시고 근데 황상무 수석이 발언으로 회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런정섭 논란이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장기화되면 선거 진다 이런 위기감이 있을 텐데요. 그럼 결국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요것은 한 이제 일주일 전부터 뭔가 이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라고 하는 그렇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요 모멘텀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됐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2달 동안 사실은 동무대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새로운 게 사실 나올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선거는 또 제법 남은 거예요. 점점 더 밀도 있게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근데 요 사안이 있었고, 그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게 된 계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그 대립과 갈등 때문에 사실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약발이 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모든 모멘텀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지금 요 새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다만 이게 보면은 이제 의사 파업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제일 부담이 덜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나서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인 부분일 텐데 그 문제보다는 사실은 지금 황상무 수석과 관련한 또는 이중섭 호주대사와 관련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수위는 조절했다고 생각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사실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권에 관련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의사 파업 문제는 사실은 약간 그걸 피해가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예. 정부가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제가 봤을 때 여당의 판단이 아주 정교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한 3, 4일의 흐름에서 목소리를 내봤는데 네. 대통령실이 요지 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사실 안 남습니다.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를 들면 당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기시감이 있죠. 예전에 옥세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을 때. 근데 그 선거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결국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면 지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물밑에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고뇌, 결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두고 가야 되고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비례 후보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떨어진 후보들이 내가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습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고 본인들이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대통령실이 결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그런 결심을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통제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통제할 수 있으면 이제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공천을 취소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지금 사안들 자체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단순히 이제 간접적인 메시지만 내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 견제 선거로 이제 가는 흐름이 거대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거리감을 최대한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 분인데 지금 요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일체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심판 기류, 견제 기류가 정당에 대한 평가로 여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선거 결과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건 매우 단순한 공식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여당의 그 고뇌가 아주 너무 사실은 클 것 같은데 해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이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캐릭터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희흥 센터장 그리고 김하나 한결의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최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